탕탕 콰지직.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부수는 것은 둔탁한 파여름이었다. 낡은 공구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작은 가게 안. 한 무리의 남자들이 활개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거침이 없었다. 그 중심에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은 남자.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는 입에 문시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즐기며 주변의 파괴를 감상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경멸과 잔인함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김하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나라 좀 지켰다고 그게 벼슬이야. 빚이나 갚으라고. 이 양반아,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게 안의 먼지처럼 탁하고 불쾌했다. 쓰러진 노인은 한때 용맹했던 김하사였으나 지금은 그저 빚에 쪼들리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딸아이 병원비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마동철 옆에 섰던 덩치 큰 부하가 김하사의 어깨를 발로 짓밟았다.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이자는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이 영감탱이가 뭘로 갚는다는 거야. 부하의 조롱 섞인 말에 다른 무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김하사의 자존심을,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가게 한편에 위태롭게 걸려있던 낡은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늠름한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하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이 모든 광경을 길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국밥집, 옹기 한 그릇은 이 동네 퇴역 군인들의 아지트와도 같은 곳이었다. 가게 이름처럼 그녀는 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주. 예순을 갓 넘긴 그녀는 평범한 식당 주인처럼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네 어머니였다. 그녀는 묵묵히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길 건너편의 소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그 표면 아래에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폭력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들이 능욕당하는 모습이었다. 가게 안에는 다른 퇴역 군인 서너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창밖을 내다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한 명은 의족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한쪽 팔이 불편해 보였다. 몸은 세월과 전쟁의 상흔으로 낡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전우를 지키고자 하는 군인의 혼이 서려 있었다. 저 개자식들, 당장 달려가서. 성미 급한 최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의족을 짚고 절뚝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다른 노병들도 그를 따라 일어설 기세였다. 그들에게 김하사는 단순한 동네 친구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였다. 바로 그때였다. 앉으세요. 차분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긴 목소리가 그들을 붙잡았다. 박선주였다. 그녀는 여전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했다.
최 중사는 마치 상급자의 명령을 들은 신병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박선주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사장님 저놈들이 김 하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다. 다른 노병들도 동요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왜 우리를 말리는 것인가? 박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꾸짖는 것도 나무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서늘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서는 건 저들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저들은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노병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옳았다. 젊은 시절 전장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그들이었지만 제대 후 팍팍한 세상살이는 그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박선주는 언제나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저런 쓰레기들 손에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적인 무게감에 노병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들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루한 현실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저대로 두고 볼 수만은. 최 중사가 힘없이 말했다. 박선주는 다시 길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번뜩였다.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야지요. 전쟁터가 바뀌면 싸우는 법도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감히 자신의 사람들을 건드린 자들에게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였다. 노병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대모를 믿고 기다릴 뿐이었다. 길 건너편 마동철의 만행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는 김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준비해놔. 그러지 않으면 내 예쁜 딸내미가 어떻게 될지 몰라. 비열한 협박이었다. 김하사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동철은 그런 김하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돌아섰다. 가자 여긴 볼장 다 봤다. 그와 그의 무리들이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승리자처럼 거들먹거리며 비싼 외제차에 올라탔다. 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파괴된 가게 안에는 김하사 혼자 남겨졌다. 그는 부서진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란이 끝나자 박선주는 앞치마를 벗어 가지런히 걸었다. 그리고는 국밥집 문에 잠시 외출합니다라는 팻말을 걸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노병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박선주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안심하라는 듯한 따뜻한 미소였다. 국밥에 들어갈 좋은 뼈다귀가 있는지 시장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아주 질기고 튼튼한 놈으로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병들은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터로 향하는 것이었다. 썩어 빠진 뼈 닭이를 발라내기 위해 박선주는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먼저 길을 건너 김하사의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안은 처참했다.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김하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김하사님,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김하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참 동안 그의 등을 토닥여준 박선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하사의 부서진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젊고 패기 넘치던 군인의 얼굴 위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털어내고 사진을 자신의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제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가게는 걱정 마시고 우선 병원부터 가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김하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김하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김하사의 가게를 나온 박선주는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던 낡은 트럭에 올라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자재 배달 트럭이었지만 시동을 걸자 의외로 조용하고 강력한 엔진음이 울렸다. 그녀는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마동철의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다. 그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주소 하나를 확인했다. 그곳은 퓨처 캐피탈이라는 간판을 단 마동철의 사무실 주소였다. 이미 오래전에 모든 조사를 끝마쳤다는 듯 그녀의 행동에는 막힘이 없었다. 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자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낮고 정겨운 동네의 모습은 사라지고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나타났다. 박선주는 그 위압적인 건물들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나아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냥감을 정한 맹수의 고요함이 느껴졌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히 동네를 어지럽히는 불량배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감정만 앞세워서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싸우는 법이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이름 없이 싸워왔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었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은 그저 그 목록에 새로 추가될 이름일 뿐이었다. 트럭이 화려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박선주는 익숙하게 자리를 찾아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검소한 옷차림, 누가 봐도 힘없는 늙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 모습을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적들이 자신을 얕보고 늙고 약한 여자라며 방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 방심의 순간이야말로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었던 김하사의 사진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퓨처 캐피탈이라는 금색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유리문은 박선주의 남루한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장식된 로비는 그녀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기름때 묻은 시장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공기마저도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로
차갑게 느껴졌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은 박선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머니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아주머니라는 호칭에 담긴 뉘앙스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박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동철 대표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늙은 떡갈나무처럼 차분하고 단단했다. 여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대표님이요, 약속은 하셨나요? 저희 대표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셔서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뵙고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박선주의 끈질긴 태도에 여직원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이제 상냥함을 가장할 생각조차 없는 듯했다. 약속 없이는 안 됩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여기 서류를 작성하고 가세요. 검토해보고 연락 드릴 테니까. 박선주는 여직원이 내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데스크 너머의 복도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마치 그곳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 대표님께 온기 한 그릇 국밥집 주인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십시오. 김규식 하사님 일 때문에요. 김규식 하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여직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 이름은 이 회사에서 일종의 금기어이자 골칫거리였다. 여직원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복도 안쪽에서 육중한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다. 어제 김 하사의 가게를 부수던 패거리 중 하나였다. 그는 박선주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웬 아줌마야, 여긴 왜 왔어? 반말과 함께 험악한 기세로 다가오는 그를 향해 박선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마동철 대표, 만나러 왔소. 사내는 잠시 박선주를 뜯어보다가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하, 이 아줌마 배짱 한번 두둑하네. 따라와. 우리 사장님이 잘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박선주를 비웃으며 앞장섰다. 어차피 이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오만한 확신이 가득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박선주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여기저기 흩어져 앉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심상치 않은 인상들이었다. 그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다부진 체격이나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한 사무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금융회사를 가장한 조폭의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복도 끝. 다른 문들보다 2배는 더 크고 화려한 문 앞에 다다랐다. 대표이사 마동철이라는 명패가 금색으로 번쩍였다. 사내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다. 사장님, 어제 그 영감탱이네 가게 근처 국밥집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안은 불필요할 정도로 넓고 사치스러웠다. 거대한 원목 책상, 벽을 가득 채운 용 문양의 조각, 번쩍이는 샹들리에까지. 마동철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다른 부하 몇 명이 더 서 있었다. 그들은 박선주의 등장에 흥미로운 시선을 보냈다. 마동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시가 연기만 내뿜었다. 국밥집 아줌마, 그건 또 뭐야?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내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와 짜증이 가득했다. 박선주는 그런 그의 태도에도 흔들림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잠깐이면 됩니다. 마 대표. 박선주의 목소리에 마동철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박선주의 행색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장에서 막 나온 듯한 옷차림, 생활에 찌든 듯한 얼굴.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가장 경멸했다. 당신 1호군. 어제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어. 쓸데없이 정의로운 척하는 오지랖 넓은 아줌마가 있다고. 박선주는 그의 비아냥에 대꾸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하사님 빚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분,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사정이 딱하니 이자라도 조금 조정해 주시고 시간 여유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넓은 사무실을 가득 메우며 박선주를 조롱했다. 마동철은 웃다 못해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푸아하, 지금 뭐라고 했어? 나라의 헌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박선주에게 다가왔다. 아주머니, 세상 물정을 한참 모르시네.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라고. 돈 빌렸으면 갚는 게 법이고, 못 갚으면 뺏기는 게 순리야. 군복 입고 애국가 부르던 시절은 끝났어. 지금은 돈이 계급이고, 돈이 힘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퇴역 군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선주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저길 봐. 저 수많은 빌딩들. 저걸 누가 세웠는 줄 알아? 당신네들이 총 들고 땅바닥 기어다닐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머리 쓰고 돈 굴려서 만든 거야.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법보다 중요한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지요. 박선주가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은 단단했다.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도리 예우 아주머니. 국밥만 팔아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나 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가서 손님들한테나 해. 여기선 돈 얘기만 하는 거야.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김 하사의 채무 계약서였다. 이것 봐. 여기 버젓이 김규식 씨가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 계약서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 종이 한 장이 당신이 말하는 그 뜬구름 같은 돌이나 예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강해.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가 계약서를 박선주의 눈앞에서 흔들며 조롱했다. 박선주의 시선이 계약서에 적힌 살인적인 이자율에 머물렀다.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악랄한 수치였다. 이건 법을 이용한 약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약탈 아주머니, 말 한번 잘했네. 힘없는 놈들 것을 뺏는 게 약탈이지.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생 국밥이나 팔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기생하는 거야.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 뭉치를 박선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박선주의 머리와 어깨 위로 무력하게 떨어져 내렸다.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당신 국밥집도 김 하산의 가게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모욕적인 처사였다.
부하들은 키득거리며 박선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최소한 분노에 찬 얼굴이라도 하길 바랐다. 하지만 박선주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 모습은 오히려 보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마동철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다. 뭐 하는 거야? 당장 그거 들고 꺼지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박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종이 한 장까지 모두 주었다. 그리고는 구겨진 종이들을 가지런히 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아주 중요한 군사 문서를 다루는 듯한 신중한 손길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그녀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마동철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사형수가 단두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집행관의 눈빛과도 같은 서늘하고 무감정한 감정이었다.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마 대표. 박선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고 또 집행해온 자만이 낼 수 있는 깊고 서늘한 울림이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현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조용히 몸을 돌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덩치 큰 부하들조차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줄 정도였다. 마동철은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혀 자리에 주저앉았다. 문이 닫히고 박선주가 사라지자 그제야 사무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풀렸다. 부하 중 하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사장님, 저 아줌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빛이 꼭.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동철은 애써 불쾌감을 떨쳐내려는 듯 버럭 소리쳤다. 뭐가 이상해. 늙은 아줌마가 허세 부리는 것뿐이잖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쫄기는 그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꺼림칙한 기분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시가를 새로 꺼내 불을 붙였지만 그 맛이 예전 같지 않겠었다. 사무실을 나선 박선주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닫히는 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모욕감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협상의 단계는 끝났음을,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박선주는 아까 들어왔던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여전히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박선주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시야에 담을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퓨처 캐피탈의 이름 옆에 작은 X 표시를 그었다. 그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망 선고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이들을 사냥할 것이다. 박선주가 떠난 후에도 마동철의 사무실에는 한동안 불쾌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방금 전 그 늙은 여자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현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건방진 소리였다. 마동철은 자신의 심기가 고작 국밥집 아줌마 따위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자, 목숨을 구걸하는 자, 배신하는 자. 하지만 오늘과 같은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탐욕도, 심지어 증오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한,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젠장 마동철은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육중한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심기를 살피던 부하들이 움찔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행동대장격인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동철은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 아줌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경고를 무시했다. 에이, 사장님, 뭘 그리 신경 쓰십니까? 그냥 좀 배짱 있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군인들 편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최 실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마동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래, 최 실장의 말이 맞았다. 여긴 돈이 전부인 세상이다. 명예나 의리 같은 낡아빠진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순간적인 불쾌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최 실장, 네가 가서 예의를 좀 가르쳐 주고 와라. 최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김하산의 가게처럼 만들까요? 마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게를 부수는 건 너무 시시해.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가장 바쁜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가. 손님들이 2번 다시 그 국밥집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그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자존심을 아주 질겅질겅 씹어서 뱉어주고 와, 감히 누구 앞에서 주제넘게 나섰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알았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최 실장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날 저녁, 온기 한 그릇은 여느 때처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고 손님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박선주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묵묵히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잊은 듯 평온했다. 퇴역 군인들은 구석의 단체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낮의 충격으로 기운이 없던 김하사도 박선주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 함께했다. 선주, 누님, 오늘 정말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김하사가 고개를 숙이자 최 중사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임마, 우리가 남이가 그런 소리 할 거면 저리 가. 박선주는 뜨끈한 수육 한 접시를 그들의 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음 쓰지 마세요. 김하사님, 세상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는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기운 차려야지요. 이건 서비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병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최 실장을 필두로 한 마동철의 부하들이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은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들어와 비어있던 가장 큰 테이블에 보란 듯이 자리를 잡았다. 가게 안에 활기찼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대화 소리도 잦아들었다. 퇴역 군인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박선주는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시겠습니까? 최 실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메뉴판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야? 비싼 걸로 다 가져와 봐.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다른 손님들에게 다 들리라는 듯이 컸다. 그의 무례한 태도에 박선주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식이 나오자 그들의 행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뭐야? 고기에서 냄새 나잖아.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주방 아줌마 요리 솜씨가 형편없네. 깍두기는 또 왜 이래? 재활용한 거 아니야? 그들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도 않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몇몇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다. 박선주는 죄송하다는 눈빛으로 그들을 배웅하며 묵묵히 최 실장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님, 입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걸로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은 그런 박선주를 비웃었다. 됐어. 됐어. 뭘 다시 준비해. 그냥 이딴 걸 돈 받고 판다는 게 양심이 없는 거지.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부하는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과 수리 사방으로 튀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최 실장 일당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다. 가게 안은 이제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퇴역 군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참아 하고 서로를 다독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박선주의 아침 당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면 그녀가 곤란해질 것이었다. 그들은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분노를 억눌렀다. 최 실장은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퇴역 군인들의 테이블 옆 벽에 걸린 작은 선반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선반은 박선주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마련해 준 공간이었다. 선반 위에는 그들의 자부심이 담긴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낡은 부대 마크, 빛바랜 단체 사진, 그리고 얼마 전 현충일에 국립묘지에서 가져온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작은 병에 꽂혀 있었다. 최 실장은 그 중에서도 낡은 훈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딴 고철 덩어리가 아직도 있네. 이거 팔면 엿사 먹을 돈은 나오려나. 그 말이 퇴역 군인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 손 당장 못 놔. 이 계자씨가 최 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다른 노병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최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씩 웃었다. 어쭈,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힘이 남았나 보네. 그는 최 중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의족 때문에 몸의 균형이 좋지 않았던 최 중사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의 몸이 선반과 부딪혔다. 와장창. 선반 위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사진 액자의 유리가 깨지고 훈장은 테이블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하얀 국화는 짓밟혀 더러워졌다. 그들의 추억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때였다. 촤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뜨거운 김이 솟구쳤다. 최 실장의 부하 중 하나가 박선주가 막 끓여내던 거대한 솥을 발로 걷어찬 것이었다. 펄펄 끓던 사골 육수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선주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근처에 있던 아이를 감싸 안았다. 가게 안은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박선주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앞치마는 뜨거운 국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따뜻하고 인자했던 국밥집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냉기만이 남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한번 둘러본 후 나지막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오랜 단골 손님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겁에 질려 있던 일반 손님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을 만든 최 실장 일당은 어리둥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뭐야, 저 아줌마가 지금. 그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이 다 나가버리자 이제 자기들 세상이라며 의기양양해졌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곧 가게 안에는 박선주와 퇴역 군인들, 그리고 최 실장 일당만이 남았다. 마지막 손님이 문을 닫고 나가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선주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마지막 빗줄기를 차단하듯 영업 준비 중 팻말을 걸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제 이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전쟁터가 되었다. 가게 문이 잠기고 마지막 희미한 가로등 불빛마저 차단되자 안에는 오직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남았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인물들의 얼굴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쏟아진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코를 찔렀다. 최 실장은 이 기묘한 정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깨려 했다. 푸아하, 이거 아주머니가 단체로 곡할 자리라도 마련해 준 모양인데 문까지 잠그고 말이야. 이제야말로 제대로 빌어보시겠다. 이거지. 그의 조롱에도 박선주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출입문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굳건한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과도 같았다. 최 실장은 그녀의 침묵에 오기가 생겼다. 그는 턱짓으로 덩치가 가장 큰 부하에게 명령했다. 야, 김밥.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저 아줌마가 가게 정리하는 걸 도와드려야지. 저기 의자부터 저쪽 벽으로 던져버려. 김밥이라 불린 사내는 머리가 나빠 보였지만 힘
하나는 장사였다. 그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까운 곳에 있던 튼튼한 나무 의자를 집어들었다. 의자가 그의 소나귀에서 우지끈 소리를 냈다. 그는 의자를 야구방망이처럼 어깨에 둘러매고는 박선주와 노병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웃어 보였다. 어르신들, 이거 어디부터 부숴드릴까? 그는 가장 먼저 퇴역 군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의자를 번쩍 쳐들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박살 내버리려는 심산이었다. 노병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들의 눈은 결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김박의 눈앞에서 박선주의 모습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연기가 흩어지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육중한 의자가 굉음을 내며 허공을 갈랐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박의 상체는 힘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크게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박선주의 몸이 김박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쏠린 그의 육중한 몸을 역이용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동선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오른손 두 손가락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펴졌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의자를 쥔 김박의 오른쪽 손목 안쪽, 웅푹 들어간 혈 자리를 정확하게 찔렀다. 김박의 입에서 비명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팔 전체에 격렬한 통증과 함께 마비 증세가 퍼져나갔다.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육중한 나무 의자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김박은 고통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내려다보았다. 팔은 멀쩡했지만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은 의지에 반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가게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최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이것이 아니었다. 늙은 여자가 겁에 질려 울거나 노인들이 무력하게 만든 그림을 상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최 중사를 비롯한 퇴역 군인들 역시 경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박선주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익혔던 군대 격투술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된 치명적이고 정제된 기술이었다. 김박은 여전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 팔이 왜 이러지?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최 실장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버럭 소리쳤다. 이 병신아 뭐 하는 거야? 엄살 부리지 말고 전연 잡아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명령에 정신을 차린 다른 부하 하나가 옆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며 박선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김박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비열하게 박선주의 등 뒤를 노렸다. 하지만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박선주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몸의 중심을 살짝 낮추며 오른발을 뒤로 뻗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발은 달려들던 사내의 발목을 정확하게 걸었다. 사내는 자신의 발이 왜 걸렸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중심을 잃고 자신이 걷어찼던 테이블 위로 엎어졌다. 쿠당탕 소리와 함께 그릇과 수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두 명의 부하가 순식간에, 그것도 너무나 어이없게 제압당하자 남아있던 사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박선주와 거리를 두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약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짐승 같은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박선주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지거나 가쁜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다. 마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온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내들을 천천히 한 명씩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도축업자가 오늘 잡을 가축들을 살펴보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시선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 혹은 청소해야 할 오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 서늘한 시선에 눌려 사내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최 실장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펼쳤다. 딸깍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섬뜩하게 울렸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다들 무기 들어. 그의 말에 다른 부하들도 주방에서 식칼을 들거나 부서진 의자, 다리를 집어드는 등 각자 무기를 찾아 손에 쥐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퇴역 군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박선주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누님,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하지만 박선주는 그들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제자리에 앉혔다.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하십시오. 금방 끝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맨손으로 칼과 둔기를 든 대여섯 명의 사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옆 테이블에 가지런히 개어놓았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전 몸을 정갈히 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굳게 닫혀 있던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기회를 줬다. 그녀는 최 실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정중하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 그녀의 시선이 다른 부하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걷어찼다.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액자 조각을 발끝으로 툭 쳤다. 유리 조각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러니 이젠 너무 늦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사형 선고였다. 박선주의 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고요함이 폭풍 전야의 것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태풍의 눈 그 자체였다. 최 실장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이미 칼을 뽑아든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악을 썼다. 시끄러워 전연부터 찔러 죽여. 최 실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죽여. 그 말은 기폭제였다.
두려움에 떨던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생존 본능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에 쥔 칼과 둔기를 들고 한꺼번에 박선주에게 달려들었다. 맨주먹의 늙은 여인 하나를 상대로 그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는 무리처럼 움직였다. 퇴역 군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가게 밖에서부터 날카로운 소리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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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다. 누군가 가게 안의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급박하게 달려온 순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최 실장과 부하들은 당황하며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살기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최 실장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잠시 후 가게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문 여시오, 경찰입니다. 안 열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육중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가 잠갔던 빗장을 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경찰관이 곤봉을 든 채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 명은 쉰을 갓 넘겨 보이는 베테랑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신참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난장판이 된 가게, 무기를 든 조폭 무리, 그리고 겁에 질린 노인들과 그들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늙은 여인이었다. 신참 경찰인 김순경은 상황을 보자마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는 최 실장 일당의 험악한 인상과 퇴역 군인들의 남루한 행색을 비교하더니 후자 쪽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부 다 꼼짝 마, 손에 든 거 다 내려놔. 그는 최 실장 일당보다는 주로 노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최 실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영감님들이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지 뭡니까?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김순경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퇴역 군인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왜들 이러십니까? 술 드시고 싸우시면 안 되죠. 신분증 다 꺼내세요. 그의 말투에는 노인들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베테랑인 박 경사는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 일당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그는 박선주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주머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박선주에게로 쏠렸다. 최 실장은 그녀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작 국밥집 아줌마가 경찰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박선주는 경찰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모습에 김순경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다. 아니,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전화를 걸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아드님, 최 실장 일당도 덩달아 낄낄거렸다. 박선주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화면에는 조 장군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곧 저음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주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가히 폭탄과도 같았다. 장군님, 박선주 원사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관내에 벌레들이 좀 있는데 청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적인 보고였다. 마치 부하가 상관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말투였다. 김순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군 원사 벌레 청소.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선주에게 소리쳤다. 아주머니 지금 장난해요.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고 싶어요. 박선주는 휴대폰 너머의 목소리를 잠시 더 듣더니 네, 알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낡은 폴더폰의 버튼을 몇 번 더 눌러 현재 위치가 담긴 주소 문자를 전송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김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이리 와 경찰서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가 박선주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김순경. 그만둬. 베테랑 박 경사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박선주가 방금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작고 묵직한 물체를 응시했다. 팍! 둔탁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는 낡은 동전 모양의 쇳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동전이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듯한 금속 표면. 한쪽에는 박쥐와 낙하산이 그려진 부대 마크가, 다른 한쪽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닳고 긁힌 자국들은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실제 전장을 누볐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순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뭡니까? 이게 무슨 이런 고철을. 하지만 박 경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보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 챌린지 코인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이건 707 특수임무대대. 그의 목소리는 거에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로서 군의 특정 부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있었다. 그리고 70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무게감을 모를 리 없었다. 그곳은 인간 병기들을 길러내는 국가 최정예의 대테러 부대였다. 그는 코인을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셨다. 마스터 세르전 박선주.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코인과 박선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선주. 설마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을 단신으로 제압하고 전군 유일의 여성 특전 원사로 전역했다는 그 전설의 대모 박 경사의 입에서 대모 다이모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 단어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경외의 상징이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 최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대모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베테랑 경찰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공포를 보고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던 것은 그냥 국밥집 아줌마가 아니었다. 김순경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배를 쳐다보았다. 박 경사님, 그게 무슨... 박 경사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멍청한 놈아, 우린 지금 살아있는 역사 앞에 서 있는 거야. 당장 그분께 사과드리지 못해. 퇴역 군인들의 얼굴에는 그제야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선주 누님이, 그들의 대모가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손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었다. 최 실장은 불안한 시선으로 출입문을 쳐다보았다. 그 늙은 여자가 했던 전화가 허세가 아니었다면, 정말 장군에게 연락한 것이라면,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생쥐나 다름없었다. 가게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챌린지 코인만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데모 다이모. 그 두 글자는 마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문처럼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최 실장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뒷골목 인생을 살며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봐왔다. 돈에 미친 자, 권력에 취한 자, 칼을 든 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늙은 여자는 그 모든 부류를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성과는 달리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베테랑 박 경사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그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저 늙은 경찰마저 저렇게 겁에 질리게 만드는 존재라니. 바로 그 순간 절망적인 상황은 최악의 선택을 낳았다. 이판사판이었다. 이대로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자신들은 끝장이다. 불법 사체, 폭행, 협박에 이제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지도 모른다. 유일한 살 길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뿐이었다. 뭐해? 이 새끼들아. 최 실장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저 년하고 저 영감탱이들, 그리고 저 경찰들까지 전부 다 죽여 증거만 없으면 돼. 아무도 살아나가게 해선 안 돼. 그것은 이성을 상실한 궁지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의 명령의 부하들은 잠시 망설였다. 경찰까지 건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들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지금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살기로 가득 찼다. 미쳤어. 전부 다 흉기 버리고 엎드려. 박 경사가 자신의 총을 뽑아들며 외쳤다. 하지만 대여섯 명의 흉악범들을 상대로 늙은 경찰관 한 명과 신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상황은 이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광기와 혼돈의 중심에서 박선주가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들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부하, 식칼을 들고 있던 사내를 향해 연기처럼 스며들듯 다가갔을 뿐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사내는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칼날은 허공만을 갈랐다. 박선주는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손으로 칼을 쥔 그의 손목을 가볍게 감아쥐었다.
동시에 오른손 손바닥, 장권 정갠 이 그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올려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그의 뇌가 두개골 안에서 흔들렸다. 눈앞이 번쩍이며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동안 박선주는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칼날이 아닌 칼등을 쥐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지휘봉이자 도구였다. 그 앞 뒤따라 달려들던 다른 사내가 부서진 의자, 다리를 휘둘렀다. 박선주는 몸을 돌려 피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방금 빼앗은 식칼의 손잡이 끝부분, 즉 포멜 의자 다리를 휘두른 사내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내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고통으로 뭉개져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는 팔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압도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박선주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낭비도 없었다. 모든 것은 계산되었고 모든 것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체하고 있었다. 이 괴물 같은 년 세 번째 사내가 공포를 이기기 위해 악을 쓰며 그녀의 등 뒤에서 덤벼들었다. 박선주는 거울이라도 달린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그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는 몸을 회전시키는 원심력을 이용해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사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박선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등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는 양옆에서 동시에 덮쳐오던 두 명의 사내의 어깨를 각각 밟고 지나가며 그들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두 명의 사내가 앞으로 꼬꾸라지며 서로의 머리를 부딪혔다. 그 광경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의 농도는 현실 그 자체였다. 퇴역 군인들은 입을 벌린 채 자신들의 데모가 펼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무예를 넋놓고 바라보았다. 신참 김순경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버렸다. 그의 눈에는 박선주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분노한 신잔 이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베테랑 박 경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십 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흉악범들을 상대했지만 이토록 원초적인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저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 실장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오지마 저리 가, 이 괴물아. 그는 겁에 질려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박선주는 피와 땀, 먼지로 뒤덮인 전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최 실장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무표정함이 최 실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으아! 최 실장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공포에 잠식당해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박선주는 그의 공격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고에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최 실장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박선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칼날을 잡지 않았다.
칼을 쥔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반 바퀴 회전시켰다. 최 실장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케이트를 타듯 빙글 돌았다.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박선주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찍어 올렸다. 컥, 최 실장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쥐고 있던 칼을 놓쳤다. 박선주는 떨어지는 칼을 공중에서 잡아챘다. 그리고는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최 실장의 어깨 죽지를 칼끝으로 정확하게 찍었다. 칼날이 그의 어깨 근육을 꿰뚫고 뒤편의 나무 기둥에 밝혔다. 최 실장은 거대한 못에 박힌 나비처럼 기둥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박선주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무력하게 전시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까와는 달리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대여섯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가게 바닥에 널브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체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탈골되거나 신경이 마비되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박선주는 기둥에 매달린 최 실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가게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던 마지막 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동철이었다. 그는 최 실장의 연락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지옥도를 보고 혼이 나간 상태였다. 박선주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그의 심장을 내려찍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마동철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금융계의 악어새. 돈과 법을 주무르며 약자들 위에 군림했던 마동철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빌기 시작했다. 그의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존엄성마저 앗아간 것이었다. 박선주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마동철의 꼴사나운 애원이 가게 안에 먼지처럼 내려앉았다.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감정한 선고만이 담겨 있었다. 가게 안에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조금 전의 경찰 사이렌과는 그 종류가 달랐다. 훨씬 더 육중하고 위압적인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굉음이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 요란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가게 앞의 좁은 골목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다. 검은색 전술 차량 서너 대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선 것이었다. 차량에서는 방탄헬멧과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군사경찰 특별임무대 SDU. 오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에만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의 등 뒤에 새겨진 군사경찰이라는 글자는 그 어떤 범죄자에게도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그들은 가게 주변을 순식간에 포위하고 완벽한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2명의 경찰. 박경사와 김순경은 창밖의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 이것은 동네 파출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아니었다. 마치 테러 현장에 잘못 출동한 교통경찰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SDU 팀장으로 보이는 대위가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낸 뒤 가게 문을 향해 소리쳤다.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듣는다. 우리는 국방부 직속 군사경찰이다. 지금 즉시 모든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골목 전체를 울렸다. 곧이어 육중한 군합발 소리와 함께 전술 방패를 앞세운 SDU 대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마동철의 부하들과 얼어붙은 경찰들, 그리고 노병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침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박선주에게 닿았다. 대원들은 그녀의 평범한 행색에 잠시 당황했지만 훈련받은 대로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총 내려. 대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중년의 장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 즉 중장 계급장은 그가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위층 인사임을 증명했다. 그는 바로 박선주가 통화했던 조 장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조철중 장군이었다. 조 장군의 등장에 SDU 대원들은 물론 박경사와 김순경까지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우렁찬 경례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조 장군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박선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근엄했던 얼굴이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눈 녹듯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 표정은 존경과 안도감,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것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박선주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조철중 장군이 남루한 차림의 늙은 여성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인 것이었다. 원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김순경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박경사는 자신의 뺨이라도 꼬집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동철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퇴역 군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들의 대모가 이토록 위대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박선주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간인이었다. 대신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계급이나 격식을 초월한 것이었다. 괜찮습니다. 장군. 오히려 바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내가 미안하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조 장군은 경례를 거두고는 비로소 싸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에게 닿자 그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워졌다. 이 쓰레기들이 감히 원사님을 건드렸단 말인가. 그는
SDU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상황 파악은 끝났나? 네. 장군님, 민간인에 대한 집단 폭행 및 특수 협박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조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다가 아닐 텐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마동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 그리고 저기 기둥에 박혀 있는 놈까지. 저놈들 회사가 퓨처 캐피탈 맞나? 예. 맞습니다. 좋다. 지금 즉시 저놈들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범죄자들을 전원 체포한다. 죄목은 단순 폭행이 아니다. 조 장군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군인 및 군무원,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채권 추심 및 조직적 갈취, 특수 협박, 감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예훼손 및 모독죄까지 적용한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저놈들 회사 사무실과 자택은 물론 관련된 놈들 전부 탈탈 털어버려.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하나의 범죄 조직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SDU 대원들은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신음하는 부하들과 이미 정신이 나간 마동철, 그리고 기둥에 박혀 있던 최 실장에게 다가가 거칠게 수갑을 채웠다. 지역 경찰인 박 경사와 김순경은 그저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이미 자신들의 손을 완전히 떠나 국방부 차원의 문제로 비화해버렸다. 김순경은 아까 자신이 박선주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했는지 깨달았다. 범죄자들이 모두 끌려나가자 가게 안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조 장군은 그제야 부드러운 표정으로 퇴역 군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넘어져 있던 최 중사를 직접 부축해 일으키며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국가가 선배님들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노병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마동철에게 짓밟렸던 그들의 명예가 조 장군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회복되는 듯했다. 조 장군은 부하에게 명예 군의관을 부르도록 지시하고 노병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챙겼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박선주는 어느새 다시 평범한 국밥집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묵묵히 쓸어 담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에 끔찍했던 싸움이 다른 사람의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원사님, 그런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 장군이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박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긴 제 일터입니다. 장군께서는 손님으로 오셨으니 앉아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가시지요. 금방 뜨끈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조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보였다. 박선주의 국밥집에서 벌어진 소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조철중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 군사경찰의 수사 시스템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건은 지역 경찰서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의 특별수사팀으로 이관되었다. 수사팀의 임시본부는 마동철의 퓨처 캐피탈 본사 건물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비밀리에 차려졌다. 낡은 건물을 통째로 빌린 그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과도 같았다. 수십 명의 베테랑 수사관들과 군 검찰,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되었다. 조 장군은 야전 침대 하나를 가져다 놓고 집무실 삼아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과 차가운 이성으로 번뜩였다. 감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능멸하고 착취한 쓰레기들을 그는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해버릴 작정이었다. 보고해. 그의 낮은 목소리에 수사팀장이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다. 장군님, 퓨처 캐피탈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완료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원격으로 파기된 상태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지 않았다. 마동철 일당은 체포 직전 외부의 조력자를 통해 모든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수사팀에는 국군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구는 조 장군이 짧게 물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70% 이상 복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놈들이 사용한 파기 프로그램 수준이 조잡해서 저희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수십 명의 SDU 대원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퓨처 캐피탈의 주요 임원들과 마동철에 숨겨진 자금책들의 자택이었다. 한밤중의 기습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잠옷 바람으로 끌려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법률 고문,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사, 그리고 시중은행의 지점장까지 퓨처 캐피탈은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었다. 법과 금융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 약자들을 등치던 사회 지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다. 그들의 자택에서는 수많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기본이었고 비밀 장부와 로비, 내역이 담긴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마동철의 비밀 금고에서는 지역 경찰서 간부들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 목록까지 발견되었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군사경찰의 수사는 이제 군 관련 범죄를 넘어 지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는 거대한 작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퇴역 군인 착취 게이트라 명명하고 연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바람은 박선주의 작은 국밥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동철 일당이 군사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퇴역 군인들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 보도를 보며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퓨처 캐피탈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박선주의 국밥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피눈물 나는 사연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협박을 당했던 녹취 파일, 불법적으로 공증된 차용증, 그리고 멍들고 찢긴 상처의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박선주의 가게는 더 이상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해방구역, 정의를 향한 반격을 준비하는 야전 사령부였다. 김하사와 최중사는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박선주는 묵묵히 그들 모두에게 뜨끈한 국밥을 대접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정리된 모든 자료들을
매일 밤 조 장군 측에 안전하게 전달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수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수사팀은 확보된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마동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취조실에 앉아 있는 마동철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겁에 질린 범죄자일 뿐이었다. 군 검사는 그의 앞에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던져놓았다. 마동철 씨, 당신 회사의 이중 장부입니다. 이걸로 최소 수백억 원대의 탈세를 저질렀군요. 이건 당신이 로비를 벌인 공무원 명단입니다. 뇌물, 공여죄, 추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피해를 입은 수십 명의 퇴역 군인들의 진술서입니다. 이래도 발뺌할 겁니까?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군 검찰 앞에서 그의 변호사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사건의 지휘권 자체가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랑하던 법조계 인맥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결정타는 복구된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 거기에는 마동철이 직접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음성 파일과 영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박선주의 국밥집을 공격하기 직전 최 실장과 통화하며 그깟 영감탱이들하고 아줌마 하나 처리 못해 라며 비웃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동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 비호해준 경찰 간부, 그리고 함께 돈 세탁을 했던 기업인들의 이름까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을 기점으로 퓨처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군사 경찰과 검찰은 합동으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다. 뉴스에서는 연일 고위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소환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마동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압수되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들, 그리고 해외에 숨겨두었던 비밀 계좌까지. 그가 약자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어 이룩했던 모든 부부가 국가에 의해 환수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통쾌한 정의 구현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허름한 골목의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퓨처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후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큰 파도에 휩싸였다. 마동철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정치계와 법조계, 금융계를 가리지 않고 뒤흔들었다.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옷을 벗었고 몇몇은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만연했던 부패의 고름을 짜내는 고통스럽지만 시원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작은 국밥집의 퇴역 군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피해를 입었던 퇴역 군인들은 군사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박선주의 국밥집에 모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김하사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시울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중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김하사,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김하사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퓨처 캐피탈과 체결한 모든 대부 계약은 불법적인 이자율과 협박에 의한 강압적 계약이었음이 인정되어 원천 무효를 선고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등을 두드리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았던 빚. 그들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했던 지긋지긋한 빚이 사라진 것이었다.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만세 우리가 이겼다. 최중사는 의족을 짚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다른 노병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모두의 얼굴이 후련함과 기쁨으로 빛났다. 박선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묵묵히 수육을 더 썰어내왔다. 오늘은 잔칫날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퓨처 캐피탈 피해자 구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마동철 일당에게서 환수한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동안 부당하게 갈취당했던 이자액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되었다. 몇몇은 빚 때문에 넘겼던 작은 집의 등기 문서를 되찾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식들의 학자금을 다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하사는 가장 먼저 딸아이의 수술 날짜를 잡았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몇 번이고 하늘에 감사했다. 사건은 그렇게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박선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제2, 제3의 퓨처 캐피탈은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가 끝난 후 박선주는 조철중 장군과 마주 앉았다. 조 장군은 이제 계급장을 떼고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종종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박선주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 이번 일은 고맙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오. 조 장군은 말없이 국밥을 한술 떴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사님.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의 퇴역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이 그들을 지켜주기 전에 그들이 먼저 쓰러질 수 있어. 박선주가 말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조 장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창한 건 아니요. 그저 작게나마 기댈 곳 없는 우리 후배들이 찾아와 법률 상담도 받고 급할 때 소액이라도 기댈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싶소. 이름은 태극 방패 재단 정도면 어떨까 싶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조 장군의 얼굴에 존경심이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역시 자신이 아는 박선주 원사다웠다.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조 장군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위해 자원했고, 예비역 장성들이 재단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러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 태극방패재단은 그렇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재단의 사무실은 화려한 강남이 아닌 박선주의 국밥집 근처 낡은 건물의 2층에 조촐하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운 사람들의 열정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김하사와 최중사를 비롯한 퇴역 군인들이 재단의 첫 번째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어려움에 처한 전우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꺼이 나섰다. 재단은 무료 법률 상담, 긴급 생계비 지원, 그리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선주는 예상대로 재단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국밥집을 지켰다. 하지만 재단의 모든 중요한 결정 뒤에는 항상 그녀의 지혜와 통찰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박선주의 가게 온기 한 그릇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가게 안에는 불안과 한숨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활기, 그리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노병들은 더 이상 과거의 무용담이나 신세 한탄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들은 재단에서 새로 시작한 일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김 하사가 환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누님,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무기력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 하사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박선주가 웃으며 그를 맞았다. 김 하사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딸내미, 오늘 퇴원했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답니다. 다 누님 덕분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박선주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그때 누님께서 주셨던 돈입니다. 이제야 갚게 되어 죄송합니다. 봉투 안에는 박선주가 그에게 쥐어주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박선주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 돈은 내가 김 하사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잠시 맡아두었던 것뿐이지요. 이제 그 돈의 진짜 주인인 따님에게 돌려주세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쓰십시오. 김 하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는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선주는 그런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가게 창밖으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퓨처 캐피탈 게이트는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그 막을 내렸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던 날,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마동철은 지난 1년 사이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마동철, 조직범죄단체의 수괴로서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갈취, 불법 채권 추심, 특수 협박, 폭행, 교사,
수백억 원대 탈세 및 뇌물 공여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판결은 길고 길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의 목록은 끝이 없는 듯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퇴역 군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마침내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법정안을 울렸다. 피고인 마동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마동철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렀다. 최 실장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 역시 각각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억눌렸던 울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건의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었던 작은 국밥집 온기 한 그릇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온기가 가득했다. 가게는 여전히 허름했지만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박선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국밥을 마는 그녀의 모습은 2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평범한 식당 주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가게에 문이 열리며 편안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경호원도 번쩍이는 관용차도 없이 낡은 국산차를 직접 몰고 온 조철중 장군이었다. 그는 이제 군복을 벗고 국방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가 정겹게 인사를 건넸다. 어이구, 조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선주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늘 비워두는 창가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오늘은 소머리뼈를 푹 고았는데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그의 앞에 놓였다. 조철중은 숟가락을 들기 전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가게 한쪽 벽에는 예전의 낡은 선반 대신 훨씬 더 크고 깔끔한 새 선반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는 태극 방패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퇴역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법률 상담을 받고 활짝 웃는 김 하사의 모습도 있었고, 재취업 교육을 받고 새로운 제복을 입은 최 중사의 모습도 있었다. 재단은 지난 2년간 수백 명의 어려운 퇴역 군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했다. 재단이 아주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전부 원사님 덕분입니다. 조철중이 말했다. 박선주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조 위원님과 우리 전우들이 다 한 거지요. 나는 그저 밥만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전우처럼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지나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 군에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다더군요.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우려도 많고요. 조철중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선주는 깍두기를 그의 접시에 얹어주며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 가슴 속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영웅들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웅들까지도 품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앳된 얼굴의 젊은 청년 하나가 머뭇거리며 들어섰다. 갓 제대한 듯 어색하게 기른 머리와 세상 물정 모르는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청년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카운터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김하사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녀는 감사한 마음을 갚고 싶다며 재단의 간사가 되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전역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혹시 여기서 일자리나 뭐 그런 걸 좀. 청년이 우물쭈물 말했다. 김하사의 딸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잘 오셨어요. 일단 앉아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부터 드세요. 그리고 저희 태극 방패 재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박선주와 조철중은 그 모습을 말없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박선주가 꿈꿨던 세상,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방패는 그렇게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피를 묻히지 않아도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이어지며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유산은 화려한 무공이 아니라 바로 저 온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의 차가운 외면과 멸시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웅들, 그리고 그들 곁을 묵묵히 지키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영웅.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이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통쾌함을 주었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